3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58% 떨어졌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16% 내려갔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4%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기대에 못 미치는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전 상승세를 반납하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42% 하락했고 프랑스 깨끗 지수는 1.32% 밀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에 대한 실망감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4센트 내린 배럴당 99달러 5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등 유로존 5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탈리아 신용등급은 A+에서 A-로, 스페인은 AA-에서 A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저금리 기조할 소비는 늘어난 반면 저축은 줄어든 영향이 컸는데요. 4분기 성장률은 2.8%로 전분기 1.8%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전문가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또 맹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건강부터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1월 30일 월요일 순서 시작을 해보죠. 자, 주말 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리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1년 반 만에 최고 성적을 기록했지만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점도 시장의 악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유로존 5개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점도 뉴욕 증시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주말 동안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우리 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내렸지만 또 반면 나스닥 지수는 소폭 올랐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일단은 뭐 출발도 상당히 좋지가 않았고요. 네. 조금은 주말 대비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좀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한 미국의 4분기 GDP의 영향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선국 유럽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이탈리아의 단기 국채 입찰 그리고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낙폭은 좀 제한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 중반 이후에 조금 낙폭을 좀 만회를 좀 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안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피치가 유로존 5개국에 대해서 등급을 강등하면서 뉴욕 증시는 다우 산업지수고 S&P 500 지수는 약세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는 0.58% 그리고 S&P 500 지수는 0.16%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상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유일하게 강세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0.4% 정도 강보합권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업종별로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포드의 실적 영향 때문에 자동차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통주들도 마찬가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포드의 그 하락률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마이너스 4.1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네. 쉐브론이 2.47% 하락, 그리고 P&G가 0.77% 하락, 그리고 스타벅스가 1.0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니퍼 네트워크스라는 종목도 3.04% 정도의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2.8%로 1년 반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 3%에 못 미치면서 부담 요인이 됐었고 내용도 좋지 않으면서 연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나왔었죠. 네.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음. 조금 완만하게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네. 조금 연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좀 연준과 틀리게 조금 기대치가 너무나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4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예상치인 3%를 하회하는 그런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저금리 기조 속에서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 소비와 그리고 크게 감소한 저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2%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분기 1.7%를 소폭 상회를 했지만 예상치인 2.4%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소비가 움츠러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축률 같은 경우도 3.7%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4분기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전분기 3.9%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연초부터 미국의 2012년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비와 그리고 저축률이 좋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재고가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GDP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 재고 같은 경우에 어떤 연말 소비 효과 때문에 잠시 늘어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감소하게 되면은 미국 GDP가 다시 한번 감소하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좀 제기가 되면서 어떤 연초부터 그런 성장률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뚜껑을 다시 한번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 1.7%로 집계가 되면서 2010년 3%에 비해서 좀 절반 수준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또 잇따라 강등되면서 유럽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사실 뭐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 이미 예견이 되기도 했었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또 한 번 조금 시장이 불을 질렀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조금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는 크게 큰 영향이 없었는데, 네. 그 다음 주였죠. 12월 19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김정일 사망 소식이 나오면서 좀 큰 폭의 하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벨기에, 슬로베니아, 키프로스와 같은 유로존 5개국 국가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A+에서 A-,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AA-에서 A로 강등이 되면서 각각 두 단계씩 강등이 됐고요.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AA+에서 AA,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AA-에서 A, 그리고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한 단계씩 강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등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남겨두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와 비교해서 경제 성장이 너무 느리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재정 및 경제 전망이 심대하게 악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정부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조금 주안점을 뒀다고 밝히게 됐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난번 작년 12월 16일 날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런 그 유로존 5개국에 대한 신용등급이 예고가 됐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유로화가 지금 현재 그 달러
달러가 좀 약세를 보면서 유로화가 강세로 좀 전환이 됐는데 이런 유로화가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조금 환율에 의해서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부분들은 좀 상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은 2부에서 좀 시장 전략에서 다시 한번 좀 네. 자세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존 5개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2부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 업체죠. 14년 만에 최고 실적을 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합니다. 기업들 내용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 부분도 지난번 네. 지난주 같은 게 금융주 실적이 나왔을 때 네. 조금 시티그룹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시장을 추락하게 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하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포드 같은 경우도 조금 그 4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하긴 했지만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순이익이 202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20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1998년 이후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25센트를 하회를 했습니다. 분기 실적 같은 경우 11분기 연속 흑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었지만 4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1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1억 9천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4분기 주당 순이익은 20센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인 25센트를 하회를 했고요. 북미를 제외한 지역에서 어떤 매출이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이 조금은 아무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 포드에 실적 영향을 미쳤지만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P&G라고 좀 하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가정용품 업체인 프록터 앤 갬블이 2분기 순이익 169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하지만 전분기 330억 달러에 비해서는 49%나 감소한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값 상승과 그리고 일부 사업 부분의 수익 저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1.1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1.08달러에 비해서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올해 매출 목표는 좀 좋지가 않게 좀 제시가 됐습니다. 환율 등의 문제로 인해서 기존의 주당 4.33달러에 대비해서 4.10달러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 정부와 민간 채권단이 진행하고 있는 국채 교환 협상이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폴트를 피하려는 그리스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 안에 좀 전망이 나오겠죠? 네,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네. 소식도 좀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말 동안 너무 나쁜 소식만 나왔던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는데 네. 일단 그리스에 관한 소식이 조금 긍정적이었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스 정부와 민간 채권단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채교환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번 주 주말 내,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 29일이나 30일 정도에 조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채권단을 대표하는 국제금융협회 같은 경우에 성명을 통해서 법적 그리고 기술적 문제에서 중요한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현재 밝혔고요. 그리고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협상 과정 완료가 임박을 했다면서 새로운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위해서 힘든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국채교환 프로그램을 위한 공식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며칠 내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어떤 긴박감을 재확인을 했던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좀 작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같은 경우에 28일 날 다시 만날 것이 현재 계획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 협상 같은 경우에 조금 협상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이 30년 만기 장기 채권으로 교환을 할 경우에 적용이 될 표면금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 상각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정도의 현재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30년 만기 장기 채권에 대해서 표면금리를 4.25% 정도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채권단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ECB라든지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는 이 4.25%에서 한 절반 정도 2%로 조금 인하를 해라는 그런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민간 채권단 같은 경우에 상각도 지금 현재
어떤 양보를 한 상황 속에서 표면금리까지 양보를 하게 된다면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감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조금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조금 협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국제 협상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발행한 그런 국채 입찰도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재무부 같은 경우에 총 11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에 현재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억 유로 규모의 181물 국채 평균 낙찰 금리가 1.969%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달 3.251%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30억 유로의 331물 국채 금리도 2.21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결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5.88% 그리고 2년물 만기 국채금리도 3.51%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리스크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속해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7%를 기록하게 되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됐지만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다운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점차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속해서 마련을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 상황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 일단 실망감에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많이 내렸던데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보죠. 네, 유럽 증시 같은 게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니까 장 초반에는 그 다시 재개된 그리스 그리고 민간 채권단 간의 그 국제교환 협상에 대한 국제교환 협상이 불발로 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장 초반에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은 좀 좋지는 못했지만은 이탈리아의 단기 국채가 입찰이 성공적인 마무리 그리고 그리스 국제교환 협상이 이번 주 29일까지 타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독일이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이 되면서 낙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1.06%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32%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선방을 했습니다. 독일은 0.42% 정도 하락 마감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의 GDP가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가 그 2.8%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그 미국 시장, 뉴욕 마감 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만족을 시키지 못했고요. 그리고 소비 지출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 좀 좋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유럽 증시에 악재로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금융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좀 실망감은 역시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을 했죠. 금값은 반면 7주의 최고치로 뛰어 올랐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상품 시장 같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0.1%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WTI가 99.5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이란우연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서 그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번에 좀 미국의 GDP가 조금 그 시장 예상치 못 미치게 되면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금값 같은 경우는 7주일 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온수당 1,735.4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통화 가치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상품 가격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먼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단은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조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 안전자산의 수요가 조금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 약세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 두 가지 부분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금값은 조금 상승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제 EU 정상회담도 오늘 밤이면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을지 체크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쪽부터 네.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쪽 같은 경우 아무래도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12월 개인 소득 그리고 개인 소비가 예정이 되면서 소비에 관한 부분들을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월 31일 같은 경우는 케이스 실적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1월달 시카고 PM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도 마찬가지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월 1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1월달 ADP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월달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2월 건설지출도 발표가 되고요. 2월 2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용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4분기 생산성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그 2월 3일 금요일이 좀 피날레가 될 것 같은데 1월 비노 부분 고용자 수 그리고 1월달 실업률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ISM 서비스업 제조지수 그리고 12월 공장 주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화면을 연결해서 보면서 짧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과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30일 같은 경우는 EU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U 정상회담에서 신재정 협약과 그리고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이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31일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국채가 좀 만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다시 한번 롤오버가 될지에 대한 여부가 촉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엑스모빌, 아마존닷컴의 실적 발표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중국에서는 1월달 제조 PMI 그리고 HSBC PMI 확정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월풀, 퀄컴의 실적 발표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카드 그리고 다우케미칼 이 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만 조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동안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피치가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국내 증시 영향 좀 어떨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증시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친 데 실망하면서 하락 출발했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조금 소폭의 강보합을 했지만 다우랑 S&P는 좀 소폭의 약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슬로베키아, 키프로스 등 유로존 5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에서 두 단계씩 강등한 뉴스가 27일 터지면서 좀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증시, 특히 뉴욕 증시 봤을 때 낙폭이 좀 제한되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기존 추세가 무너지고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좀 간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연휴 전후로 줄곧 상승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주 증시 숨고르기 장세가 일단 나온다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상승한 지수가 일봉상 200일 이평선 1955포인트죠. 6개월 만에 뚫는 강한 상승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위치는 주봉상 중요한 60일 주봉선 한 1979포인트에서 80포인트 정도 사이가 되는데 이 60일 주봉선을 바로 뚫기에는 외국인의 큰 폭의 매수세가 기준처럼 나오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주봉상 60주봉선이 왜 중요한 자리냐고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은 작년 8월 유로존 위기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시기입니다. 그때 하락갭 구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저항대가 증시 상승에 대한 어떤 발목으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급락한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언가 대외적으로 모멘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어닝 시즌이긴 하지만 기업들의 지금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외적 변수로 시작한 악재이기 때문에 어떤 대외적으로 모멘텀이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좀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또 월 말과 월 초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주지 않습니까? 오늘 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은 뭐 월말 같은 경우는 좀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네. 그동안 기간이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에 받쳐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다시 그 팔았던 물량을 좀 순환매적으로 다시 이제 좀 들어올 수 있는 아무래도 펀드 수익률이나 이런 면에서 윈도우 드레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같이 외국인 매수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느냐를 가장 관심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와 증권주가 지난주 큰 폭의 상승세를 사실 보였습니다. 사실 어떤 지수대가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가 좀 바닥에서 일어난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항상 증권주의 반등이 먼저 일어났었는데요. 금일 그리고 지난주 건설주, 화학업종주들도 시장 대비 큰 폭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숨고르기 장세에서도 일단 더 이어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요. 사실 지난주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LG전자 실적을 보면은 주가가 급등하기에는 좀 생각과 다르게 간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의 어닝 모멘텀보다는 어떤 유동성, 수급적 요인에 의해 가대 낙폭한 업종들 중에서 대형주들이 순환매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식 매매 전략도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론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27일 날. 물론 실적주는 역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대형주 중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작년만큼 나오지 않는 상황은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완화, 유로존 해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의 유동성 이렇게 반발적으로 이끌어내는 시장이 지금 세게 나오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을 가장 크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일단 생각 들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이나 은행 쪽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시장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외국인 수급도 좋고요. 반면 내수 관련 업종이나 코스닥 개별 종목에 대한 수급은 좀 악화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가장 중요한 시기 때문에 수급 상황 체크해가면서 실적이 그래도 바닥에서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은행 업종이라든지 건설 업종 관심 깊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중국 관련주들, 철강, 조선, 기계 업종에 대해서 바이 앤 홀드보다는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금 지수대는 단기 급등하고 프로그램 매물 소화 이런 지수 조정 압력으로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로존 변수를 항상 살피고 금일 이제 아무래도 유럽 정상회담이 있죠. 여기서 세 가지 지금 논제안이 가장 크게 발의가 될 건데 그 논제안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절차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2월 달에 유럽의 국채 만기가 결국에 증시 오름세의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변수 항상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앤 이슈가 이어집니다.
C&K 인터내셔널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권 실세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발표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나 양천구 목동 등 학군 선호 지역조차 설 연휴 이후에도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와 있는 전셋집들은 임차인은 찾지 못해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9% 이상 늘어나 800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특히 공기업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1년 새 15%가량 늘었습니다. 제1기획이 발표한 소비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의 대표 키워드를 게릴라로 정의했습니다. 네, 이슈의 이슈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인 C&K 인터내셔널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예, 서울중앙지검은 C&K 주식 거래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계좌들에 대한 자금 추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C&K 측이 주가 폭등 직전에 신주 인수권을 정권 실세에 로비 명목으로 헐값에 넘겨서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우선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C&K 오덕균 대표로부터 주당 1,260원에 약 172만여 주를 매입한 사람들을 포함해 신주 인수권부 매매 계좌를 보유한 약 50명이 1차 수사 대상입니다. 또 검찰은 어제 금감원으로부터 그 C&K 계좌와 관련된 명단을 넘겨받았는데요. 어제 금융감독원이 넘긴 그 명단에는 외교부가 2010년 12월 17일 다이아몬드 광산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C&K 주식을 5만 주 이상 대량 매도한 32명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C&K 고문을 지낸 조중표 전 국무총리 실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권 실세의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발표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넘겨받은 명단을 토대로 정권 실세의 차명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는 정권 실세와의 관련성을 뚜렷하게 밝히지는 못했는데요. 검찰이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보통 설 연휴에는 학군 수요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기 마련인데 올해는 전세 시장이 좀 잠잠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숨고르게 했던 전셋값이 좀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전세 시장이 차분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나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과 같은 학군 선호 지역조차 설 연휴 이후에도 전세를 찾는 이들이 적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와 있는 전셋집들은 임차인을 찾지 못해서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약간 떨어지거나 부합세입니다. 대치동의 경우에는 5억 원을 훌쩍 넘었던 30평대 아파트가 현재 약 5억 원 미만에서 골라서 계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목동 1에서 6단지는 지난해 12월 전세 가격 조정을 받아 거의 모든 평형대에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내린 상태입니다. 강북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중계동도 이번 겨울방학만큼은 전세 이동이 이례적으로 적습니다. 부동산 124 조사 결과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수도권 가격은 0.01% 각각 떨어졌는데요. 1월 들어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은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전셋값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전문가들은 겨울 전세 시장이 안정을 찾은 이유로 물수능과 지난해 강남 일대의 전세 가격 급등 현상을 꼽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작년 수능이 쉽게 출제돼서 굳이 명문 학군으로 이사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전세 가격이 지난 2년간 오를 만큼 올라서 더 오르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불투명한 경제 전망으로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비싼 전셋값에 무리해서 들어가려는 세입자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전셋값 불안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덕 시형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급증한 강동구의 경우에는 현재 전세 물건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6천 가구가 넘는 송파구 가락시형도 연내 이주를 추진하고 있어서 송파구와 강동구 등 서울 동남부 전세 시장이 크게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계의 빚이 우리 경제 그늘이 되고 있는데요. 가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업의 부채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예,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면서 정부와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9% 이상 늘어난 800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 3,6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2% 급증했습니다. 올해 정부 총 예산이 325조 4천억 원인데요. 이에 2배로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정부 부채는 약 425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5% 늘었습니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인데요. 증가율이 일반 정부 부채 증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9월 말 363조 8천억 원으로 1년 만에 14%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는 정부가 4대강 공사나 보금자리 주택 등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광고 기획사가 올해 소비자 흐름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게릴라를 꼽았다고 합니다. 게릴라와 소비 트렌드 언뜻 연관이 안 됐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제1기획이 소비자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소비자의 대표 키워드를 게릴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전국 6대 도시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59세 남녀 3,800명을 대상으로 축적한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게릴라식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터넷 공동구매나 소비자 불만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것인데요. 소비자들은 값싼 제품을 찾거나 소비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이해관계와 같은 사람들끼리는 금방 뭉쳐서 빠르게 모였다가 또 다른 이익을 찾아서 흩어지는 식으로 게릴라적 특성이 강해질 것이다. 이게 그 제1기획의 전망입니다. 이 같은 특성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바로 개인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시적 불확실성이 개인 삶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되면서 개인들의 불안 심리가 아주 커졌습니다. 개인주의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화는 가족관에서 두드러지는데요. 가족을 위해 희생할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한 소비자는 2009년에는 약 54%였는데요. 2011년에는 48%로 약 5%가량 줄었습니다. 네, 끝으로 주간 일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30일에는 한국은행이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 잠정치를 내놓고요. 서울시는 뉴타운 대책을 발표합니다. 31일에는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이 나오고요. 1일에는 1월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수치는 이번 주에 가장 챙겨봐야 할 경제지표입니다. 또 1일에는 1월 소비자 물가 지표도 나옵니다. 2일에는 1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이 발표됩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설 연휴 때문에 한 주 쉬어서 그런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자, 뵙는 것 같네요. 자,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이었죠. 정리부터 해보고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었죠. 네, 코스피가 네. 올라오고 또 코스닥은 좀 하락을 하고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혼조를 나타낸 끝에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거래일 기준으로는 닷새 연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으로 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전날보다 7.65포인트 오른 1964.83으로 장을 마감을 하면서 2000포인트까지는 한 30포인트 정도 남겨둔 상태로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꾸준히 이어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이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이 거래일로 보면 10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와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매물을 계속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을 계속 누리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4,652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고요. 이에 반해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기관이 1,538억, 개인이 2,519억 매도 우위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일로 보면 기관이 4거래일, 개인이 7거래일 각각 매도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씩 전망은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코스닥은 이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기관과 개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외국인이 오히려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이 전날보다 0.64포인트 하락한 515.81을 기록하면서 장을 조금은 하락으로 마감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155억 정도 매도를 보여줬고 개인이 158억, 기관이 67억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금요일 이슈와 함께 특징주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좀 순환매가 돌면서 업종별로 좀 등락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증권, 은행 그리고 건설주가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트로이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테마주긴 한데 트로이카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로이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반등을 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 개념이 쓰게 되면 트로이카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증권업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 이런 걸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트로이카 업종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다수 업종이 상승을 보여줬는데 말씀하신 대로 증권이 3% 넘게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은행과 금융, 건설 그리고 철강, 금속 또 음식료 이런 부분들이 1%에서 2% 넘게 상승으로 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운송장비는 기관이 매물이 계속 이어지면서 2% 넘게 하락을 보여줬고 의료정밀이나 우수창고 역시도 좀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삼성전자가 1.08% 오르면서 112만 5천 원을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 2부에도 계속 얘기하시는 청성촌놈 신창환 네. 대표님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삼성전자가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벌은 돈을 또 재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와 삼성전자와 관련된 업종들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애들이 또 외국인들이 IT 쪽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금융 쪽에서는 KB금융이 2.78% 올랐고요. 이 가운데 포스코나 LG전자, RG화학, 신한지주 이런 부분들도 1% 넘게 상승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역시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종이나 목재, 출판, 매체 복제, 이런 운송, 오락문화 이런 유통 이런 부분들은 1%에서 3% 넘게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와 반면에 이제 섬유나 의료정밀 이런 부분들은 좀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파라다이스가 1% 넘게 상승을 보여줬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5%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SM 역시도 4%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테마주를 잠깐 더 살펴보면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 문재인 이사장에 관련된 업종들이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바른손이나 PSMC 그리고 우리조명지주 이런 부분들이 상한가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바른손은 3일 연속 4월 만에 43.5%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좀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면은 새해 들어서만 6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 들려온 좀 악재이기도 했죠. 피치의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소식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치진 않을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0포인트를 가냐 안 가냐 네.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2,000포인트를 말씀하신 대로 좀 아무래도 유로존의 위기가 또다시 몰려오고 있다 이런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2,000선을 단숨에 회복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이번 주 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장 역시 내내 좀 등락을 보여주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숨고르기 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실적 발표들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상승세는 이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이나 금융 대출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내놓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유럽 채권도 매수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장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계속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채권이 안정이 되고 유럽 증시가 안정이 되면 유럽의 기관들이 국내에서 자금을 이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를 추가 상승으로 이끄는데 충분한 여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2000선을 단숨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략은 차익 실현을 좀 노리시면서 단기 투자 전략으로 가시면서 현금 보유를 30% 정도 가져가시면서 역시나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가되 숨고르기가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 앞서 말씀하신 트로이카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지금 증시가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다면 아무래도 트로이카가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증권주 그리고 은행 그리고 건설 이런 부분들에서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우리 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이런 부분들도 지난주에 급격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이런 부분들도 역시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면서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건설 관련해서는 GS건설 이런 부분들도 해외 GS건설이나 해외 진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이런 오늘 하루가 될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장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중국 관련돼서 오늘부터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있고 지난 홍콩 증시도 개장하자마자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세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로이카 관련 주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과 은행, 건설, 흔히 말하는 트로이카주 좀 눈여겨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의 진단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